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제한, 의료 컴플라이언스 동향과 업체 고려 사항을 중심으로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의 곽환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할 텐데요. 저는 2008년도에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를 하였습니다. 전 대류가주 변호사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오른하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포럼의 의료법률이사 그리고 대한디지털 헬스학회 법제이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료 컴플라이언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범위 그리고 활용과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업체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떤 부분일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실제 실생활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종래의 건강관리에다가 ICT 기술이 접목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진단 그리고 치료라는 영역에 한정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측 그리고 예방 그리고 애프터 케어까지 이 범위를 포괄하는 상당히 넓어진 개념의 범위로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안에서는 어떻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 2022년 10월 달에 보건복지부 주도로 발의가 된 법안입니다. 현재 통과는 아직 되지 않았고요. 여기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2조 1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2조 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능정보기술이라는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즉,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가 접목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대표적인 융복합 사업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와 ICBMA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ICBMA가 뭘까요? 제가 한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는 사물 인터넷을 말합니다. 그리고 C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AWS와 같이 혹은 네이버 클라우드와 같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말합니다. 현재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B는 빅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M은 여러분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모바일, 그리고 AI는 현재 한창 생성형 AI가 유명한데 이 생성형 AI에서 말하는 AI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래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돼 가지고 헬스케어와 ICBMA가 만나게 되었는데 종래 헬스케어는 어느 부처에서 소관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헬스케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게 된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처일까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자, 이렇게 헬스케어와 과학기술이 만나게 되면서 산업이 또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 또 하나의 부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 부처가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법률안이 2022년에만 3개가 지금 발의가 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각 디지털 헬스케어 법률안을 발의를 했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료 컴플라이언스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 방법,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 그리고 법 체계 및 동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보호 방법과 관련돼서 권리의 보호 방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산을 가지게 되죠. 집도 보유할 수 있고, 차도 보유할 수 있고, 자동차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소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한정하기만으로는 좀 어려운 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러한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배타적 권리 부여 방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민법이나 아니면은 상법이나 이런 데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유권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금융이라고 해서 제가 쓴 책인데, 제가 쓴 책이기는 하지만 저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을 여러 사람들이 사서 볼 수 있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뭐 디자인도 그렇고요, 아니면 상표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뭐 지니뮤직이나 이런 데서 스트리밍을 받는 음악 저작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들을 붙이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바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역시 배타적 권리 부여 방식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이렇게 배타적 권리 부여 방식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권리들 중에서 이러한 권리들만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타인이 형성해 놓은 이익이라든지 노력에 대해서 이에 편승해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경쟁법적 행위규제 방식이 도입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려우시죠? 자, 그러면 제가 걸그룹을 도입해가지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이제 아이브라는 걸그룹인데요. 자, 아이브라는 이 이름, 이 아이브라는 이 상표권, 이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창에 키프리스라는 걸 쳐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특허청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특허청 사이트에서 상표 부분에 아이브라고 치시면 이렇게 아이브에 관한 상표권에 관한 권리 부분이 나오고요. 자, 보세요. 주식회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이러한 아이브에 관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아이브에 관한 상표권은 뭐 장원영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유진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배타적 권리 부여의 방식에 의해서 상표법이나 민법에 의해서 아이브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아이브가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이익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브라는 여성 의류 업체가 런칭할 수가 있고요. 옷을 팔기 위해서, 혹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브라는 학용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브가 쌓아놓은 이익 혹은 노력에 편승해서 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정경쟁 방지법이 바로 경쟁법적 행위규제 방식이거든요. 즉,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상 혹은 형사상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규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는 어떨까요? 자, 데이터는 관련 법안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민법 98조에서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정한 내용을 볼까요? 이 98조 원래 내용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 또는 기술에 의해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보를 말한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추가된 부분이 바로 데이터 부분입니다. 근데 이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 체계하에서 데이터는 물건일까요? 물건이 아닐까요? 네, 물건이 아직은 아닙니다. 즉, 배타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겠죠. 자, 다음 법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법적 행위규제 방식에 의해서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 내용입니다. 작년 4월 20일, 따끈따끈한 거죠. 따끈따끈하게 개정이 됐는데 4월 20일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부정경쟁 행위를 과목부터 쭉 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목으로 빨간색 부분만 볼게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라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고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제 시행이 된 이 법은 새로 신설된 법입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데이터 산업법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산업법에서도 12조에 데이터 자산의 보호라고 해서 데이터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같은 조 3항에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즉
데이터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규율하는 법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즉, 배타적 권리 부여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경쟁법적 행위규제 방식에 따라서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배타적 권리 부여 방식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즉 경쟁법적 행위규제 방식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렇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경쟁법적 행위규제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까요? 자, 데이터가 가지는 첫 번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내지는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관한 이 민감 정보를 연대 세브란스에 제공함으로써 저는 이 데이터에 대한 제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연대 세브란스는 어떨까요? 연대 세브란스는 당연히 그 민감 정보를 이용하는 수집자가 될 거고요. 이러한 개개인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이러한 빅데이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공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가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제가 제 데이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연대 세브란스는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가공자는 어떨까요? 그 누구 하나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가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이 데이터는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귀속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특징인데요. 가치가 충돌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치 충돌은 크게 두 가지 충돌입니다. 자,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 또는 활용해야 된다는 가치 충돌이 있습니다. 즉, 한편에서는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묵힐 것이 아니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의 가치 충돌이 법령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들 하나씩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당연히 보호에 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법이죠. 두 번째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용정보를 이용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호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법령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가치 충돌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도 촉진해야 되는 한편 정보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의 가치 충돌 부분과 관련돼서 데이터 3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렌드는 어떨까요? 현재 트렌드는 보호에서 활용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2023년 3월 14일 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마이데이터 부분에 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2020년 3월 개정으로 인해서 마이데이터가 시행이 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2022년 3월 14일에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마이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송요구권 부분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개인정보법 내용엔 35조 2항, 1항과 2항이 있는데 그 전송권 부분에 관한 내용을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부분만 보실게요. 35조의 이 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걸 속칭 이제 다운로드권이라고 하고 2항에서는 각 호의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내가 개인정보를 줬잖아요.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른 기관한테 이 정보를 전달해줘 라고 할 수 있는 전송권 개념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 과기부, 산자부, 세 개 부처가 지금 현재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만 해도 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는 경쟁법적 행위규제 방식,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셨죠? 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배타적으로 아직 권리 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 3월 달에 데이터 3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2023년 3월 달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은 보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는 측면으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달 데이터 3법의 전면 개정 부분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2023년 3월의 일부 개정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전송권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가명정보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다시 상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건의료 데이터의 관련 쟁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부분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개념 체계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는 어떻게 포섭이 되는지 이 포섭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0년 3월 달에 개정이 되고 8월 달에 전면 시행된 데이터 3법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이 있는데요.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개정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 요건인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 목적을 위해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정보가 어디 쓰인인데 뭔가 동의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를 이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달 전면 개정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일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명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개인정보법 2조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개념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1호 다목 부분이 2020년 3월 개정에 신설이 된 겁니다. 보실까요?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 정보가 가명 정보입니다. 자, 여전히 알아볼 수는 있는 정보입니다. 즉,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서 제3자는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식별화 처리를 한 기관에서는 재식별화 과정을 통해서 해당 정보를 알아볼 수는 있겠죠. 이러한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떠한 기술적 조치, 물리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그 밑에 나와 있죠. 5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익명정보라고 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23조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빨간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고 하고 민감정보는 23조 1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라든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 기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건강에 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이용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와닿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4일 날 금융위 보도자료를 일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설적으로 유명하신 이제 위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사임당도 있고요, 권율도 있고요, 유관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민번호도 될 수도 있고 주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원본 정보라고 하고 당연히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해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서 아이디를 부여하게 되고 성명을 알아볼 수 없게, 전화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식별화된 처리가 된 정보를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9200F로 시작하는 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기관에서는 해당 아이디가 신사임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아예 이름도 다 지우고 전화번호도 다 지워지고 성별도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가 없고 나이도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게 처리를 하는 것을 바로 익명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개념 체계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법 규정이 있다는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 6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법률이 어떤 법률일까요? 예, 바로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입니다. 이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이 개인정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보아야 될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법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조와 21조가 있는데요. 21조를 한번 볼게요. 21조 2항입니다. 자,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수집 비용에 관한 부분도 있고 제3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동의를 받아도 제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병원 기록의 경우에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 동의가 있더라도 병원은 제3자한테 환자의 기록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21조 2항 규정 때문에 그렇고요. 이러한 부분이 병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보 이 개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 어렸을 때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살아있는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민감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가명정보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물론 제3자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루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될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민감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20년 3월 개정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가명정보랑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이렇게 민감정보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정보화하고 가명정보된 이 정보를 누구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그 2020년 3월 개정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인정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 기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해서 의료법이 적용이 되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수집 이용하는 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간정보, 즉 보건의료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가명 처리된 가명정보와 관련돼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와 관련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더 이상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건의료 데이터의 종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HIS라는 병원정보 시스템 하의 EMR과 EHR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이제 생성하기 시작하는 PHR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로그, 그리고 유전체 정보, 그리고 건보나 심평원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의 영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과거랑 현재를 잠깐 보실까요? 이 마이데이터의 그 도입 배경에 관한 부분인데요. 과거에서는 이제 병원이 무조건 중심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병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였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그 영역이 되게 확장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건강관리가 중심이 되고 병원이 중심이 되었던 이 패러다임이 환자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EMR, EHR 부분이 이제 PHR로 점점 확대가 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공공데이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수집 이용이 가능하고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15조 2항과 17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 예외 규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급여 비용 심사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사후 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가감 지급을 하기 위해서 건보나 심평원에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5호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 비용의 심사, 지급, 사후 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건보나 심평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 해당 정보, 즉 보건의료 데이터를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건보나 심평원에서는 제가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동의 없어도 건보 심평원에서는 개인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심평원에서는 2021년 7월경부터 공공의료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보는 어떨까요? 건보는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2022년 1월 달에 심평원도 자료를 주고 있으니 건보 너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우리한테 좀 줘, 사용을 하게 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에 대해서 건보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예.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28조 1항 2호에 보시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건보에서는 이제 하나생보 쪽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네들한테 이 정보를 줄 경우에 개인정보 주체에게 불리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우려가 된다. 그리고 아까 가명정보 처리해서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바뀌기는 했지만 너네가 하는 게 과학적 연구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초의 얘기고요.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기사는 이제 2023년 5월 17일 불과 얼마 전에 토론회 장면을 이제 기사화한 자료인데요. 건보랑 심평원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 처리화해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그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관련돼서 토론회가 열렸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건보 데이터를 보험사에라고 해가지고 영리 목적이냐, 보험 보장 확대냐 이런 가치 충돌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건보도 가명 처리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제공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고 곧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민단체들이 반발이 심하고 이 토론회장에서 난입을 해가지고 항의를 하는 소동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신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지금 가명정보라든지 가명처리 특례 규정이 도입이 됐고 이 법 다음에 그 목적 요건만 구비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이익단체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히 이제 공공 데이터의 활용이 좌우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셨던 것처럼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제 영역별로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종래에는 병원, 의료 서비스, 그리고 공공 데이터 영역에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개인,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고 민간 데이터 영역에서 보건의료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보건의료 데이터는 특히 이제 후단 부분과 관련돼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후단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되겠죠? 자, 업체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 절차, 위수탁 절차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시고요. 세 번째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 파악입니다. 제가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을 자문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들이 제공하고자, 즉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더 그런데요. 여기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즉, 의료기기이냐 혹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이냐 아니면
비의료기기, 웰리스 제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대립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생각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행위이냐 아니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냐의 부분입니다. 많은 이제 보건의료 헬스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서비스가 비의료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많은 부분이 의료 행위에 포섭되는 행위로서 그것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요. 즉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관련돼서는 의료기기법 그리고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의료행위와 관련돼서는 의료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정부는 이렇게 법에 의한 개념만으로는 이게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대표이사들의 어쨌든 그 염려를 조금 덜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부분은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입니다. 2020년 11월경에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고요. 두 번째 자료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2022년 9월, 작년 9월에 나온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보시고 의료기기이냐 아니냐 그리고 의료행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각 가이드라인 뒤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약처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신청서 양식에 이 부분을 써서 제공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동의 절차, 위수탁 절차 내용을 확인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동의 시 주의사항,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 위수탁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동의 및 보건의료 데이터의 정보의 흐름 과정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병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 기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민감 정보, 보건의료 데이터 정보를 제공을 하고 해당 정보를 이제 제3자 혹은 가명 처리를 한 다음에 제3자한테 제공을 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첫 번째 단계, 즉 개인이 이 병원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제공하는 이 수집 이용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2항에서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된 이 개인정보를 이제 제3자한테 제공할 때는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7조 2항에서 역시 제3자 제공에 관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가명정보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열거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명시, 그리고 국외 이전 동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집이용과 그다음에 제3자 제공을 할 때는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고요. 디지털 헬스 케어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수집된 정보를 해외에 넘기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국외 이전이라고 하는데 국외 이전을 하실 때는 또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별 동의 부분입니다. 제가 밑에 조금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그리고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그리고 국외 이전 동의와는 별개로 이런 특별한 정보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정보들이 바로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 고유 식별정보는 특히 여권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운전면허번호 이런 부분들이 고유 식별정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수집 자체가 위법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헬스케어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함에 있어서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돼서는 유의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와 이러한 정보에 관한 동의를 받으실 때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각각 받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인데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상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와 관련돼 가지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게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 건지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리고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집한 데이터를 누구에게 제공하느냐, 즉 제3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수탁자한테 보내느냐와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명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에 게재해야 되는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위수탁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보 이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랑 조금 다른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에 따라서 클라우드 업체한테 정보가 이전되는 부분도 포함이 된 겁니다. 즉, 개인정보를 이제 병원이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한테 전달함과 관련돼서 15조 2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되고, 제3자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7조 2항에 따라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은 어떻다고요? 병원은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명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업체는 어떨까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개개인의 기업 공간 내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AWS나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 업체와 관련돼서 클라우드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업체에 주는 정보는 이제 개인정보법 26조의 개인정보 위수탁 제공에 관한 규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업체와의 계약에서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수탁자를 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홈페이지 상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게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정보를 받는 제3자 외에 이 수탁업체에 대해서도 정보 동의를 받을 때 반드시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들어가 보면 제3자가 누구한테 제공을 주는지 혹은 수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각종 고시에 의한 보안 문제입니다. 미수탁업체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정보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정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안 문제가 결부가 되고 보안 문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이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각종 법률 그리고 고시에서는 이러한 보안 문제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물리적 조치 이런 조치 등의 사항에 관해서 시행령이라든지 별표, 이 별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내용의 보안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러한 보안 규정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클라우드 업체와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인증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은 토스 많이 사용하시나요? 토스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기사가 나서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볼까요? 토스 고객 정보 팔아 290억 매출. 자, 이 자료가 뭐냐면 그 토스가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약관에 깨알같이 써놓은 그 약관 내용을 개인정보 주체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당연히 동의를 했겠죠. 근데 이 동의 내용 안에 제3자한테 가명 처리된 개인 신용정보가 넘어간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한 건당 69,000원에 생보사한테 이 자료가 팔렸고요. 여러분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토스는 이 정보를 팔아서 290억 매출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팔아 부분이 바로 신용정보법에서 말하고 있는 타인 제공 부분인데 현행 법률법 이 체계 하에서는 유상이든 무상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에서는 상업적 목적 그리고 산업적 목적도 포함해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게다가 지금 토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까지도 취득을 해서 그래서 데이터 판매 및 중개까지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즉,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토스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판 것이 현행 법규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당연히 시민단체는 반발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유상 판매 혹은 무상 판매된다는 점에 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또 법을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보건의료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용정보법 32조 6항 9의 2호와 같은 명시적 규정, 즉 목적 규정에 산업적 목적 혹은 상업적 목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보건의료 데이터의 상업적 목적 가명 처리가 가능한가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현행법규상으로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목적과 관련돼서 기록 보존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 안에 상업적 목적도 포함된다라고 지금 해설은 되어 있긴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많은 상태이고, 아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것과 관련돼서 건보와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에서도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했듯이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최근 판례를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판례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년 1월 19일에 선고된 2021 가합 50972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SKT 가입자가 내 정보가 내 동의도 없이 가명 처리가 되었으니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가명 처리된 이 가명 정보와 관해서 가명 처리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던 사건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KT는 이미 이 개인정보가 가명 처리됐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항변을 했고요. 그런데 1심에서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에서는 가명 처리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해당 가명 정보와 관련돼서 개인정보 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보고 처리된 가명 정보라고 하더라도 가명 처리를 중단할 것을 일단 명했고요. 이 사건은 지금 SKT가 항소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명 정보 처리 특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용하시려고 하는 이제 각종 헬스케어 기업들이 많을 텐데, 일종의 약간 조금 법원이 좀 약간 이거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났던 부분인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금 달라질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강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의료 데이터의 어떤 범위,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제한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 업체 유의사항과 관련돼서 동의 부분과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구별해야 될지, 그 다음에 서비스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오르나늘의 곽환희 변호사였습니다.